안녕하세요. 오늘 낭독할 책은 김태형의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주류 심리학에 대한 정교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한국 사회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싸우는 심리학자라고 불립니다. 기존 심리학의 오류와 한계를 과감히 비판하면서 심리학을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문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풍요 중독 사회, 혐오 시대 헤쳐가기,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 사회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행복이 거의 전적으로 주관적 심리에 달려 있다는 심리학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폭로하고 행복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시급히 가짜 행복론에서 벗어나 미국 심리학과 행복 장사꾼들의 엉터리 행복 처방전을 거부함으로써 진짜 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부 참다운 행복을 찾아서 7장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행복론 낭독하겠습니다. 7장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행복론. 삶의 목적이 실현된 상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행복론과 주류 심리학과 행복하게 퍼뜨려온 행복론들이 왜 엉터리 행복론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세상이 권하는 가짜 행복에서 벗어나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고 참다운 행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참다운 행복, 즉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 심리학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국어사전은 행복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는 행복이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이 쾌감이 아닌 만족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국어사전의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는 행복을 생활과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며 쾌감을 중심으로 행복을 논하는 주류 심리학보다는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의 개념 정의는 일부 긍정할 만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본질과 핵심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불충분한 정의다. 목적을 실현했을 때 느끼는 감정. 행복은 무엇보다 목적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동물은 아무 목적 없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목적이 없는 사람의 생활이나 활동이란 상상할 수 없다.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떤 생활이나 활동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한다. 쉽게 말해 목적이 있어야 어떤 행동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목수가 망치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가 집을 짓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망치질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그의 망치질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 목적 실현과 관련된 활동이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행복은 의미 있는 활동이나 생활의 과정에서 누리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은 의미가 없는 활동이나 생활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야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다. 앞에서 사람의 감정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질이 쾌, 불쾌, 만족, 불만족임을 살펴봤다. 일반적으로 쾌감은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됐을 때 체험하는 감정이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향기로운 어묵 냄새를 맡고 그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어묵을 먹으면 체험하게 되는 감정이 쾌감인 것이다. 쾌감과는 달리 만족감은 기본적으로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체험하는 감정이다. 목적 달성은 즉각적인 욕망 충족과는 다르다.
무엇보다 목적 달성에는 의지가 담긴 노력이 포함된다. 인터넷에서 어떤 맛집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목적을 세우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맛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묵을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다. 미리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하고 돈을 준비해야 하고 맛집까지 어떤 이동수단으로 어떻게 갈지를 정해야 한다. 맛집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맛집 탐방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의지가 담긴 노력이 필요하다.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기대했던 대로 맛이 아주 좋다면 사람들은 만족감을 체험한다. 즉, 이때 체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단순한 쾌감이 아닌 만족감. 물론 여기에는 쾌감도 하위 감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인간을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류 심리학은 동물에게도 있는 쾌, 불쾌에만 주목하고 사람에게 고요한 만족, 불만족은 보지 못한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감정은 쾌가 아니라 만족이며 행복과 더 큰 관련이 있는 감정 역시 쾌가 아니라 만족이다. 즉, 행복은 기본적으로 쾌감이 아닌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행복이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는 것은 행복이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장 수준 높고 중요한 목적. 목적 실현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맛집에 가서 맛난 음식을 먹는 것과 사소한 목적들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 행복은 단순하고 사소한 목적이 아니라 삶 전체와 연관된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유엔의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조건들이나 긍정적 정서들이 행하는 역할과는 별개로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삶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행복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은 삶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스레 행복 수준을 높여준다. 간단히 말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왜 삶에 대한 평가, 나아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첫째, 삶의 목적이 목표 지향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목적은 단지 맛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뿐 참다운 인생의 길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문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다는 의미다. 삶의 목적이 없는 생활이나 인생이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어두운 밤바다일지라도 등대에 불빛이 있으므로 목적을 향해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 목표 지향적인 생활이나 인생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목표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생활이나 인생은 사람들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한다. 둘째,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삶의 의미는 삶의 사회적 의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살펴봤다. 삶의 목적 역시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삶의 사회적 의의와 삶의 목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삶이 사회적 의의를 가지려면 사회적 의의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사회적 의의가 있는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 생활, 나아가 삶이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의술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는 의료활동, 의사로서의 생활, 의사로서의 삶이 의미를 가진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삶의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은 수많은 활동,
사회생활과 개인생활, 나아가 삶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상담 심리학자 정동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적의 부재는 불행과 불만족스러운 삶의 원인이다. 명확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과 만족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목표의 추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틀과 의미를 더해준다. 셋째, 삶의 목적이 만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만족을 불러일으키며 만족감은 행복의 감정이자 정서 표현이다. 행복이 만족감을 동반한다면 불행은 불만감을 동반한다. 만족은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체험하는 감정이므로 만족의 질과 양은 목적의 내용이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들은 단순하고 사소한 목적을 실현했을 때는 단순하고 낮은 만족감을, 중요한 목적을 실현했을 때는 높은 차원의 만족감을 체험한다. 삶의 목적은 목적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고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만족감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의 꿈을 실현했을 때 체험하는 만족감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행복은 삶의 목적 실현과 목적 실현에 이바지하는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 즉, 무엇보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행복은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행복은 욕망의 충족과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목적은 사람들의 욕망에 기초해 세워지기 때문이다. 목적과 욕망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행복 연구자는 욕망의 충족을 행복으로 보기도 한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며 유족한 물질 생활을 누릴 때도 행복감을 느낀다. 청년들은 대학 입시에 합격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며 과학자나 예술가들은 고심 어린 연구에 성공했을 때나 자신의 작품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됐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인간의 생활상이 다양한 만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모두 욕망이 충족됐을 때라는 것이다. 욕망이 충족됐을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망의 충족이 곧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욕망 중에는 건전한 욕망도 있지만 불건전한 욕망이나 병적인 욕망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모든 욕망의 충족이 아닌 건전한 욕망의 충족과만 관련이 있다. 이것은 동시에 모든 삶의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만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건전한 욕망과 그것에 기초하는 건전한 삶의 목적 실현만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이 건전한 욕망이고 목적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건전한 욕망 혹은 건전한 목적이란 인간 본성에 맞는 욕망이나 목적을 말한다. 즉, 인간 본성이 건전한 욕망과 목적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왜 그런지를 알려면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성이란 말 그대로 근본적인 성질 혹은 성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성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근본적인 성질이란 존재를 규정하는 성질, 어떤 존재를 바로 그것이게끔 해주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는 여러 성질을 가지고 있다. 쇠로 만들어진 성질, 유선형으로 생겼다는 성질, 바퀴가 4개라는 성질,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성질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성질 가운데 쇠로 만들어진 성질을 상실하더라도 자동차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들어져도 자동차는 자동차인 것이다. 따라서 쇠로 만들어졌다는 성질은 자동차의 근본적인 성질이 아니라 부차적인 성질이다. 그런데 만일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상실하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게 된다. 제 아무리 자동차와 똑같이 생겼어도 엔진이 없어서 차체를 말이 끌고 가야 한다면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다. 이처럼 본성은 어떤 존재를 바로 그 존재이게끔 해주는 성질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 성질을 상실하면 어떤 존재가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니게끔 되는 성질이 본성이다. 사람은 수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직립보행하는 성질, 언어를 사용하는 성질, 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성질,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를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병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그를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성질은 본질적인 성질, 즉 본성이 아닌 부차적인 성질이다. 만일 누군가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질을 상실했을 때 그를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 본성은 사람을 사람이게끔 해주는 성질 혹은 성품이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 본성은 사람이 그것을 상실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끔 해주는 성질 혹은 성품이다. 한마디로 본성은 존재를 규정하는 성질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 본성을 판별하는 두 가지 기준은 보편성과 정신건강 혹은 행복이다. 인간 본성의 보편성이란 쉽게 말해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인간 본성이 발견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성은 역사적 보편성, 시간적 보편성, 사회적 보편성, 공간적 보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 보편성이란 어떤 역사적 시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찰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회적 보편성이란 어떤 사회인지와 상관없이 항상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에 대한 욕망을 예로 들어보자. 돈에 대한 욕망이 역사적 보편성이 있다고 말하려면 그것이 원시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 시기 이후에만 발견된다. 원시시대는 두말할 것 없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돈에 대한 욕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서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돈에 대한 욕망은 역사적 보편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사회적 보편성도 마찬가지다. 돈에 대한 욕망은 한국과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대단히 강하지만 북유럽 사회나 정통적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강하지 않다. 아마존 원주민 사회에서는 발견조차 하기 어렵다. 따라서 돈에 대한 욕망은 사회적 보편성이라는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보편성이 인간 본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까닭은 인간이 인간인 한 인간 본성은 사라지거나 상실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은 인간을 인간이게끔 해주는 성질이므로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식으로 들쑥날쑥할 수 없으며 인간이 존재하는 시공간에서는 항상 발견되어야 한다. 인간 본성은 정신건강 혹은 행복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 본성이 실현된 결과가 정신건강과 행복이다. 무릇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야만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 호랑이의 본성이 풀이 아닌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일 호랑이가 풀만 먹고 살게 되면 어떨까?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죽게 될 것이다. 당연히 행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본성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개는 개의 본성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물론 동물의 경우에는 행불행을 논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인간 본성에 맞게 살아갈 때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가 이기심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즉 이기심이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다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수록 정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몸과 마음의 건강이 더 나쁘고 더 불행하다. 이것은 이기심이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기는커녕 그것에 반하는 심리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인간 본성의 실현은 정신 건강과 정비례하므로 정신 건강은 어떤 것이 인간 본성인가 아닌가,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인간 본성을 판별하는 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요구나 욕망, 다시 말해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요구나 욕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사랑과 자유를 꼽을 수 있다. 사랑은 보편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킨다. 원시시대의 사람이든 조선시대 사람이든 오늘날의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라면 모두 사랑을 원한다. 즉, 사랑은 역사적 보편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든 간에, 즉 그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모두 다 사랑을 원한다. 즉, 사랑은 사회적 보편성이라는 기준도 충족시킨다. 사랑은 정신건강이라는 기준도 충족시킨다. 사람은 사랑을 할수록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반면에 사랑을 하지 못할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불행해진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노예제 시대의 노예, 봉건제 시대의 농민, 오늘날의 민중은 모두 자유를 원한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사람이라면 모두 자유를 원한다. 즉, 자유는 역사적, 사회적 보편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킨다. 사람은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정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진다. 반대로 사람은 자유를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더 불행해진다. 즉, 자유는 정신 건강이라는 기준도 충족시킨다.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해왔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철의 노동자라는 민중가요에도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가사가 들어있다. 사람들은 비굴하고 너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사람답게 살라고 질책하기도 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말을 현재의 논의에 비춰보면 인간 본성에 맞게 산다, 혹은 인간 본성을 실현하면서 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맞게 산다는 것이고, 개가 개답게 산다는 것은 개의 본성에 맞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자기의 본성에 맞게 산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 기초하는 욕망과 목적을 충족시키거나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삶의 목적이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인간 본성에 맞는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갈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인간 본성에 맞는 욕망을 인간적인 욕망, 인간 본성에 맞는 삶의 목적을 인간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삶보다는 목적이 있는 삶이 낫다. 그러나 만일 삶의 목적이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삶에서는 행복을 맛볼 수 없다. 반짝 떼돈을 벌어 평생 놀고 먹겠다는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집을 사겠다는 등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삶에서도 어느 정도의 행복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사회와 분리되어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개인적 행복일 뿐 진정한 행복, 참다운 행복이 아니다. 참다운 행복은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갈 때만 가능해진다. 인간 본성은 생물학적 성질이 아니라 사회적 성질 혹은 성품이다. 사람을 사람이게끔 해주는 성질은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질은 사람에게는 부차적인 성질이지 근본적인 성질이 아니다. 인간 본성이 사회적 성질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기초하는 욕망이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욕망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그것은 어느 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집단적 욕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유의 욕망은 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욕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욕망이고 사회적 욕망이다. 개인적 욕망 중에는 사회적 욕망과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욕망의 충족에 이바지하는 개인적 욕망도 있고 사회적 욕망과는 관련이 없거나 사회적 욕망과 배치되는 개인적 욕망도 있다. 이 중에 후자, 즉 사회적 욕망과 배치되는 개인적 욕망은 인간 본성과 관련이 없으며 그러한 욕망이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은 사람다운 생활이 아니고 행복한 생활도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 욕망과 이익의 충족에서 맛보는 개인 이기주의자의 쾌감이나 만족감은 인간적인 욕망의 실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일찍이 헬렌 켈러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행복은 모든 개인적 욕망이 충족되거나 개인적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체험하는 저급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 즉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했을 때 경험하는 최고 수준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 사람은 인간 본성에 기초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갈 때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유,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심리학자는 몰입이 행복을 좌우한다고까지 말한다. 정말 그럴까?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의 저서 몰입에는 세라피나 할머니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알프스 마을 생활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밭매기, 씨 뿌리기 등 고된 노동부터 바느질, 뜨개질같이 어려운 수공예까지 광범위한 일들을 숙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독자들은 세라피나 할머니가 행복한 이유가 자유에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몰입은 자유로운 사람에게 차려지는 부수적인 이점이다. 다시 말해 몰입은 자유로운 사람이 누리는 부수적인 특권이다. 이것은 자유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유는 행복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세계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인간 본성에 기초하는 욕망, 즉 인간적인 욕망의 충족이 행복의 본질이다. 인간적인 욕망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 욕망이다. 정치적 지배나 탄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어떤 구속이나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해왔다. 영어로 말하자면 프리덤 프롬을 자유로 봤던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인류가 숱한 구속과 예속에 얽매여 살아야만 했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자유라는 개념에는 단지 어떤 구속이나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세계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실현해 나가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프리덤 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유의 욕망이란 프리덤 프롬과 프리덤 투를 모두 포괄하는 세계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 심리학은 자유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나마 자유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심리학 개념은 통제력, 혹은 자신에게 통제력이 있다고 믿을 때 체험하게 되는 감정인 통제감일 것이다. 통제력이 곧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유에는 통제력이 포함된다.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은 당연히 세계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인간 행동의 대부분이 통제에 대한 욕망의 표현들이며 사람들은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낀다. 즉 사람들의 활동은 대부분 자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자유의 욕망이 충족됐을 때 사람들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길버트는 통제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통제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이 세상에 왔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살아가는 동안 그 어느 한 시점에서라도 통제력을 상실하면 인간은 불행하고 무력하며 희망도 없고 우울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따금 그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통제에 대한 욕망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욕망이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심리학 연구에서 통제력이나 주관적 자유감이 행복과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사람은 아이든 어린이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편안해하며 즐거워하는 법이다. 자기 결정권, 즉 주관적 자유감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다. 자유는 주인의 기본 징표다. 바그너의 오페라 발퀴레에서 신들의 제왕 보타는 자신의 명을 어긴 딸에게 화염으로 휩싸인 산에 갇혀 영원히 잠드는 처벌을 내린다. 그는 화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영웅만이 자신의 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영웅을 신보다 더 자유로운 자라고 말한다. 자유로운 존재란 세계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자유가 이러한 존재, 즉 주인의 기본 징표인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즉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인 한 사람은 절대로 자유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다. 만일 사람이 자유의 욕망을 완전히 상실하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자유의 욕망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가장 중요한 욕망이므로 행복은 무엇보다 자유의 욕망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해진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던 이유는 노예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예란 예나 지금이나 온갖 불행의 대명사로 통한다. 노예가 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린당하고 선대와 멸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자신이 한 노동의 열매도 빼앗기고 물질 생활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더욱이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의 미천이어야 마땅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능은 행복한 삶을 위한 귀중한 미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예가 되면 제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것을 사회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그저 남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될 뿐이다. 건강도 행복한 삶의 중요 요건이다. 그러나 건강 역시 남의 노예가 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전쟁에 끌려나가 총알바지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건강한 몸을 불구로 만든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를 떠올려 본다면 노예에게는 건강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노예에게 아름다운 외모는 행복이 아닌 불행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욕망은 자유의 욕망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만족이란 결국 자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유의 욕망이 충족되는 생활, 즉 주인다운 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며 그러한 만족을 느낄 때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롭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 자유의 욕망은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유의 욕망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행복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 주인으로서 물질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날씨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뜻하게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물질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려는 욕망은 자유의 욕망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 욕망은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해 물질적 부를 창조할 뿐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자 향유자로서 유족한 물질 생활을 누리게 될 때 실현된다. 예를 들면 자연을 개조해 난방이 잘 되는 아파트를 지을 뿐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되어 따뜻한 방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물질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려는 욕망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물질적 욕망의 측면에서 볼 때 행복이란 물질적 부의 창조자이자 주인으로서 유족한 물질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행복은 유족한 물질 생활을 누리는 데 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유족한 물질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을 개조해 물질적 부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물질적 부가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유족한 물질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민중은 물질적 부의 창조자지만 그 소유자나 향유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족한 물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다. 사람들이 유족한 물질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적 부의 창조자만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물질적 부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을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미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물질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이 유족한 물질 생활에 있다는 것은 결코 개인의 부화방탕한 생활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족한 물질 생활이란 물질적 구속에서 벗어난 생활, 자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물질 생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소수 지배층의 부화방탕한 생활은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 불행을 들씌우는 반사회적인 생활이고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동물적인 생활이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생활에 만족하며 추태를 부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물질적 욕망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이며 물질 생활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욕망이 단순히 생물학적 욕망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람의 물질적 욕망은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욕망이며 물질 생활은 자유로운 생활의 한 분야다. 가난에 시달려 지인들의 경조사도 챙기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의식주에 대한 물질적 욕망은 단순한 생물학적 욕망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욕망의 실현이 행복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이란 물질적 욕망도 충족된 생활이라는 말과 물질적 욕망이 충족된 생활이 곧 행복한 생활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복해지려면 물질적 욕망이 충족돼야 한다는 말은 옳지만 물질적 욕망만 충족되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는 사람의 욕망은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고 꽃피우기 위한 욕망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적 생명이 더 귀중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려는 욕망이 물질적 욕망보다 더 중요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부잣집의 종이 되기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비유하자면 사람은 매일 고기를 먹지만 목줄에 매인 채 살아가는 부잣집 개보다는 광야를 마음껏 질주하는 배고픈 늑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의 주인이 돼야만 자연의 주인도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유가 실현돼야 물질적으로도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생활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정권과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나 정권과 생산 수단의 주인이 되지 못해 착취와 압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심리학자 프롬은 절대 다수의 민중이 정권과 생산 수단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야 하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떤 이익의 분배도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리고 어떠한 흥미없는 물건을 만드는데 자신의 신체 능력이나 지적 능력의 일부분을 고용자에게 팔아넘기고 소비자로서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한다. 불만족, 무관심, 권태, 즐거움과 행복의 상실, 삶의 허무감 등은 이런 데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다. 사람들이 세계와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돼야만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 계급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 자본가 계급은 자유의 욕망,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진정한 자유의 욕망이 아니다. 이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면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자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흔히 임금노예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가 참다운 행복을 누리려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절대 다수의 사람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로 개혁해야만 한다. 행복한 생활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생활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인간관계가 실현될 수 없다. 불평등한 관계는 지배와 간섭, 갑질이나 학대, 차별과 무시, 의존이나 종속관계를 낳는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불평등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학대, 차별, 무시 등이 사라질 수 없다. 한마디로 사회의 주인은커녕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의 자유조차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만인의 자유가 실현돼야 한다.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 같은 초인이 아니고서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사소한 자유조차 실현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집 한 채조차 지을 수가 없다. 사람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단결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단결과 협력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과 연대하고 단결하며 협력하려고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문제를 해결해 유족한 물질 생활을 누리려는 자유의 욕망을 실현하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거나
토지와 관련한 세금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토지 소유 제도나 법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바라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연대와 단결, 협력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반면 진정한 자유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웃과 연대할 필요가 없다. 쇼핑이나 여행의 자유와 같은 사소한 자유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이웃과 연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웃들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 싫어한다. 그러나 이웃과 연대하지 않는 개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즉 이웃과의 연대와 단결, 협력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만인의 자유가 곧 개인의 자유이고 만인의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아닌 만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즉 참다운 행복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철학자 알랭은 행복론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같은 맥락에서 슈바이처 역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진다 라고 말했다. 개인 이기적인 삶이 아닌 만인을 위한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열정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덴마크의 한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면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꽤 만족스러울 텐데 왜 협동조합에 열정을 쏟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사람이 그 변호사에게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의 대답을 자유와 행복의 견지에서 해석하면 사람은 만인의 자유를 위해 살아가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북유럽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이것을 억울해하기는커녕 더 행복해한다. 이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한다. 만인이 자유로워야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기에 목적의식적으로 이웃과 연대하고 단결해 만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집단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 인간적인 욕망에는 자유의 욕망 외에도 사랑의 욕망, 존중 욕망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유의 욕망만을 다뤘지만 여러 인간적인 욕망이 모두 다 원만하게 충족돼야만 사람들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